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각오를 다르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한 시간을 텄거든요. 또 중간에 하다가 안건 하나만 하고 끝낼까 봐 네. 오늘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일단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한동훈 당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네. 예. 지난주에 우리는 흥행에 성공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흥행은 성공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제 주장이 아니고 예. 이건 데이터로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그러니까 40% 초반대 정도 이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0% 초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벌어졌고, 또 그저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뽑히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그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데이터로 일정 정도 흥행이 상당히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도 조금 창피할 정도로 그 진흙탕 싸움 양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건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걸 지켜보는 당원들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은 그것이 어떤 진흙탕 싸움 측면도 있지만은 상당히 흥미진진한 정치 드라마 같은 그런 성격도 있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냐면 정말로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는 거대한 철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결과론적이지만 상당히 관심 갖고 봤던 거고, 그게 흥행이 성공이고 지지율로도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좀 데이터로 이렇게 보면 보고 있으신 거고. 부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제 어차피 이 정당 지지도라는 것은 큰 이제 추이를 오랜 기간 동안 봐야 되는 거니까 단기간의 컨벤션의 효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 주류 세력들의 민낯을 다 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민낯에 대해서 심판적 성격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한동훈 후보의 이제 당선으로, 한동훈 대표의 당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데, 1985년생 이준석 대표도 만들어보고, 또 1973년생 새로운 또 젊은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당선을 시켰잖아요. 이 세대 교체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경쟁을 했던 분들이 2000년, 2004년에 이른바 이해창 키즈라고 등장했던 분들이 지난 20년간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을 이끌어온 분들인데, 이분들이 되게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권여당 내부의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민주당은 386 중심에, 과거에 지난 20년간 당의 중심이었던 분들이 계속 중심을 이끌고 계시는데, 이 추세를 빨리 민주당도 받아들이고 좀 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좀 멀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저런 부분들도 민주당이 좀 지켜봐야 되고 좀 주목해봐야 되고 변화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좀 무서운데요? 좀 무서운데요. 아니 진짜로. 그리고 네.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어서 몇 가지 네. 더 덧붙인다면은 주목해봐야 될 게 이번에 63%의 그 지지율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게 압도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큰 변화를 이루었던 게 그 이준석 대표가 뽑힐 때 43%였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바로 이후에 이제 사실은 용산의 힘으로 김기현 대표를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간신히 50%를 넘었는데 이번에는 63%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유의미하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 이렇게까지 높을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못 그게 하셨던 왜 그랬냐면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의 어떤 그 좀 주류 당원들, 이거 이제 대구 경북 쪽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분들이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선택한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저는 그 간접적인, 옛날 정권 초기 같지는 않았지만은 간접적인 저는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뭐 부인할 수 없고. 근데 거기에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될 대구 경북 당원들이 미래를 더 선택한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60%를 넘기는 쉽지가 않았는데, 결국 어떤 당원들이 있냐면은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상당수 존재하거든요. 이 분들이 이제 지켜보다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힘을 몰아줬기 때문에 63%라는 굉장히 압도적인 당선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이제 최 부원장께서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민주당도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라는. 근데 그 시각은 저는 처음 듣는 시각이에요. 근데 제가 무섭다고 표현했던 이유는 일단 같은 편이든 남의 편이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인다는 건 예. 나도 이제 뛸 준비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시면 네.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 같았는데 이 80대에 바이든이 사퇴를 해버리고 네. 젊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로 지명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역동성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게 결국 정치가 이 도도한 민심의 물결을 올라타서 따라가고 이걸 거스르려고 하지 않아야지 결국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의 등장을 우리가 뭘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냐. 그거는 정치를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후졌어요. 구질구질하고. 그게 대안 세력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단순히 연령대 젊고 늙고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고가 아니라 생각이 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 그게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를 오래 하면 경륜이 묻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후지고 꼰대 같고 또 이게 좀 잘 나가는 얘를 좀 발목 잡는 모습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저거는 집권 여당으로 보더라도 저게 대안 세력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발목 잡는 방식으로는 사실 우리도 이게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육체적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음으로 이게 뭐랄까 역동성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어찌됐든 오랜 기간 정치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 향기가 향기가 묻어나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이제 고인물의 썩은 물처럼 느껴지게 되면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다라는 거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긴장하면서 네. 정치를 하셔야 된다. 예, 국민의 예.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만 간단하게 더 네. 보자면은 그 표면적으로는 여의도 내지는 이제 그 언론 방송에서는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런 대결 구도로 봤는데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진 다수 당원들 그리고 그 국민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낡은 세력 대 이렇게 바람직한 새로운 세력의 새로운 등장 세력의 이런 등장이다. 구도로 봤던 거고 확실하게 새로운 세력에 힘을 몰아줬다 이렇게 보는 게 누가 보다도 객관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집권 여당의 그동안의 주도 세력들이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이제 사설 정보지에 놔두는 것처럼 이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가 이제 계속 추동됐을 때 과연 그거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걸 그냥 배를 갈아 엎어버릴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지금 놓여져 있는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고 이번에 대표가 됐는데 네. 과연 얼마만큼의 예. 거리를 두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리고 그것을 당이 뒷받침을 해줄 것이냐 하는 예. 거거든요. 예. 좀 답을 해주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그 어제 오늘 답이 좀 명확하게 제시가 됐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건 문명 공동체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네, 그건 그러려면은 당원의 바람이고. 아니 그런데 네. 뭐냐면은 그러려면은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과정이 다소 좀 울퉁불퉁 앞으로 할 수 있는 소지는 저는 객관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목표에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조정돼 간다. 그러니까 용산도 당심과 민심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울이는 쪽으로 저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여기 저항하면은 폭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절박함이 저는 이렇게 묶여질 가능성이 지금 열렸고 예. 그걸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번에 전당대회 때도 대통령 오셔가지고 이렇게 당정이 그 뭐랄까 생산적으로 단합하자.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용산에 그 떨어진 사람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진영으로 뭉치자 하고 또 윤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당은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일단은 현재로 이걸로 뭐 하루아침에 그게 끝나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그래도 저는 변화의 시작은 됐다.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당대회가 있고 드리겠어요. 이제 하루 만에 예. 어제 만찬을 한 건 정말 이례적인 그렇습니다. 일이긴 합니다. 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뭐 이성적으로 분석하면 그렇죠. 네. 근데 정치 영역이라는 게 이성의 영역으로만 작동돼 있지가 않고 감정의 영역에서 사실은 굉장한 정도의 변수들이 돌발적으로 많이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랑과 존경과 신뢰는
한번 깨지면 붙어지지가 않습니다. 안 붙습니까? 안 붙어집니다. 그게 본드로 붙여도 붙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거는 대목은 살짝 이간질 같은데.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온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정치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측면은 현실적으로 이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정치는 덮어지는 것처럼 외면적으로는 보여지지만 네. 내 마음속에 신뢰가 깨지고 존경이 깨지고 사랑이 깨지면 그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순간에 가면 다시 그게 표면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동훈 체제의 숙제는 결국 뭐냐면 내 스타일대로 한번 끌고 가고 싶은데 현실적인 바닥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 어느 지점에서 균형추를 맞출 것이냐는 이제 한동훈이 체제가 대표가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아까 울퉁불퉁하는 상황이 앞으로 노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더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갈 겁니다. 저는 자갈밭 정도는 아니다. 그보다는 지금 그 예측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좀더 훨씬 더 모래밭일 것이다? 네. 조절되면서 그건 나아가겠다. 기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네. 그 보셨지만 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한동훈 대표가 맨 먼저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앞으로 이제 보고 드리고 의논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대통령도 조금 바로 하다고 더 그랬고. 이제 정치인이 됐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죠. 정치인이니까. 근데 네. 이제 이 내심에 이 지난 과정을 거치면서 날 것을 다 봤잖아요. 네. 문자를 공개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친윤이라고 하는 이 주도 세력들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한동훈을 어떻게 밟으려고 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봤단 말이에요.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좀 좋은 그림들이 그렇죠. 그려져서 허니문 기간은 거죠. 거쳐야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니문 근데 기간은 거쳐야죠. 어제 그리고, 저희가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연결을 해서 이 얘기를 예. 좀 물어봤는데 네. 어제 만찬은 포커스가 둘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만간 할 거라고 봅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안 한 거죠. 아니 어제는 이제 왜냐하면 그 딱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어제는 이제 다 같이 좀 네. 이렇게 단합하고 이렇게 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 의미도 좀 있었던 거고요. 네. 실질적인 논의는 제가 이렇게 좀 추정이 아니고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이니까 듣는 얘기도 있고 네. 이렇게 나누고 제가 볼 때는 그 빠른 속도로 두 분이 자리를 마련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정했다고 보시는 거죠?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요 대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긴장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저기 그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건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조국혁신당 둘이 합쳐가지고 용산을 맹공하는 네. 이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그게 여기도 한동훈 국민의힘이라는 이런 어떤 제가 볼 땐 상당히 그 세련되고 실력이 있는 팀을 같이 상대해야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식으로 일방적인 그런 어떤 폭주는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알고 아까 그래서 참 우리 부위원장님이 좀 무서울 정도로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로 성찰하는 그런 모드를 보이셨는데 요 대목도 저는 이렇게 소홀히 듣지 않기를 저는 진짜 네. 겸손한 발음을 하셨는데 네. 발언을 하셨는데 그걸 너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가요? 아니 원래 집권 여당은 네. 이제 그걸 뭐 이 영어적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원 보이스 멀티 채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2인 삼각경주를 하는 과정에 서로의 발을 보면서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 2년 동안에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용산이 마음대로 끌고 가버리니까 그 힘이 불균형 상태 때문에 한쪽으로 그냥 쏠려가면서 다 넘어지는 과정을 다 겪은 거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 체제에 그거를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것들을 그러면 보조를 같이 맞출 거냐 이게 이제 숙제인데 네. 권력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 아버지가 재산을 빨리 물려주면 네. 아버지 뜻대로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주죠. 최대한 늦게 주잖아요. 권력도 그런 거거든요. 집권 여당의 주도권, 이 주도권은 저도 대통령 비서실에 4년 이상 있어 보니까 네. 대통령 비서실은 그거를 끝까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통령 비서실이 끌고 가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정당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 적절한 비유 같아요. 없어도 나 농에 있다 이렇게 그래야지 아들이 더 잘. 조속으로 와서 문안 인사드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병원까지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결국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근데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이 있고. 권력은 더 심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는 저 집안의 거의 막내 아들 격인데 저기 큰형도 있고 대구에도 큰형 있잖아요. 이렇게 그 방자하다 이렇게 하시는 큰형도 계시고 네. 이 곳곳에 지금 형들이 있는데 이 형들이 내가 지금 계속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더 이상 중앙 정치는 안 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말이죠. 이게 뭐냐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 형들이 봤을 때는 막내 동생한테 뭔가 권력이 넘어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제 권력을 잡겠다라는 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또 견제하려고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도 형제 간에 또 난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형제 난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요 생각합니다. 대목은 지금 제가 바람이신 거죠. 네. 아니 그거는 가능성이 요 충분히 대목은 있는 거기 여러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걸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건 약간의 이제 저희 이제 예측이기도 한데 지켜보십시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반열 중에서 세 사람이 상당히 이제 밀려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누구십니까? 첫 번째는 금방 짐작하실 거예요. 이번에 후보로 뛰었던 누굽니까? 원희룡 후보? 예, 그리고요. 두 번째는 거기를 강력하게 한동훈을 견제했던 대구에 계신 홍준표. 예. 제가 이거 얘기해도 예. 아니 왜냐면은 제가 웃긴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거 입장이? 국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아니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는 그럴까 싶은데 세 번째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이 세 분은 다 어려워졌어요. 제가 세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유승민 의원은 저라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왔어야 됐습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 지금 당원과 지지층 중에 상당한 정도의 중도 확장성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어떤 당원들이 20% 이상 존재하거든요. 유승민 후보 지금 안철수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당밖에 있는 이준석 대표 이분들이 2층을 대변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지금 정부가 상당한 정도로 그 국민들의 어떤 신명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 요층에 그 에너지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출마했다면 저는 1차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되기 전에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물론 저의 이제 나름대로 예측이. 근데 이번에 안 나오심으로 인해가지고 그 영역까지를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다 이렇게 일단은 근데 장악을 하는 용산에서 거거든요. 원희룡 후보를 밀었잖아요. 예. 그럼 용산에서 차라리 유승민 후보를 밀었어야 됐나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건 또 안 되나요? 네, 그리고 뭐냐면 이거 단순히 유승민 의원은 좀 복잡합니다. 이것이 왜 복잡하냐면 단순히 뭐 용산에서 밀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상당히 유승민 의원은 그간의 행태가 장점도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참 자산으로서 아깝지만은 이분이 전체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대표가 돼야 될 그 부분을 단순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초적인 배신자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뉘앙스까지로 포함해가지고 과연 이분이 전체를 리드할 수 있을까 하는 분은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네.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저는 상당 정도 유의미한 예. 득표를 했을 거다. 근데 이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선 후보에서도 이제 한 발 더 멀어지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몇 년 후의 이야기를 좀 금방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제 예. 2년 후의 이야기를 예, 예. 짚어주셨고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당대 얘기만 하는데도 일부가 벌써 훌쩍 가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네. 2부가 시작하면 다시 네.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시사톡 라이브 MBC 라디오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와 기술력으로 KS 제품을 인정받은 대양 철망, KS 낙석 보호막, KS 돌망태, 울타리 자재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 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삼포면에 위치한 대양 철망. 나주 337-4747.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세요. 인공지능,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사업의 거점 광주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광주경제 자유구역청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기업 비즈니스를 위한 성공 파트너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추석 황금 연휴 홍콩, 마카오, 심천으로 떠나요. 유명 명소부터 나이트, 시티 투어까지 동양의 진주 홍콩. 이국적인 풍경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동양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중국의 실리콘밸리 심천. 2박 4일 꽉 찬 일정
색다른 맛과 멋의 삼색 여행을 떠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광주 261-6070입니다. (2024) 광주 MBC 프로야구 7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기아 타이거즈.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기다리셨다고요? 그 갈증을 광주 MBC가 해결해드립니다. 새로운 이범호 감독 지휘 아래 계속해서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광주 MBC가 라디오로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립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 두산과의 경기를 오후 6시 30분부터 AM 93.9MHz를 통해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뜨거운 여름을 화끈한 타격을 앞세운 기아 타이거즈의 시원한 경기로 이겨내십시오. 이 프로야구 중계방송은 호남대학교 총동창회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행복한 세상 MBC 문화방송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메시지 샵 2626번이나 유튜브 라이브 채널 광주 보라에서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해주세요. 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이 참 많고요. 또 여야 쟁점이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1시간을 터가지고 여야 토론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일부에서도 전당대회 이제 왔다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마무리도 못했는데 벌써 이제 2부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짓고 또 다음 안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어제 끝이 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 좋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뭐 예상했던 바고요. 네. 결국은 이 한동훈 체제의 등장이 기존의 2년간의 국정 운영의 스타일을 변화라는 국민의 요구, 그게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올해 총선,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체제의 등장, 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계속 같은 메시지를 맞습니다. 이 세 번의 심판을 통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이 변하느냐, 네.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기대하는 거고, 한동훈 체제의 등장은 그 변화의 가능성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부드럽게 권력 이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집권 여당의 이렇게 평지풍파가 앞으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저희는 뭐 유도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네. 권력이 결국은 뭐로 이렇게 분화가 되느냐, 민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분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체제도 지금 민심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잘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게 설령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는 민심에 수렴하는 그런 행보들을 보여주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인기 있는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그런 이간질이 아니라 지금 민심이 뭘 원하는지,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민심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당정 운영을 좀 잘 하시기를 그렇게 네. 좀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 바로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설마 했는데 부결이 됐거든요.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프로세스인데 자동 폐기가 돼버렸고, 이제 여야가 계속해서 같은 일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좀 사실 좀 놀라웠어요.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과 새로 이번 당선된 네. 김민전 최고위원이 그거는 대표의 권한이 아니라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대표가 이런 거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뭐 당선되자마자 그렇게 딱 선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뭔가 그동안
본인이 뱉어놨던 말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에 견제구가 지금 시작도 전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결과는 뭐 충분히 저희가 예측이 했던 부분들이고 이제 이 이후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말했던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거를 여야가 어떻게 하나의 그 법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시험대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힘겨루기? 아니요. 그건 있을 그럼요. 수가 없고 네. 오늘 공식적으로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인요한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이제 함께 모였던 그 후속적인 결과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네. 좁은 의미의 그런 뭐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있을 수도 없고 그건 그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 소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냐 그건 이치에도 많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도 측면에서 어떤 중론을 모아나가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앞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최상병 그 특검법 이번에 저기 오늘 네. 그 부결됐는데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제가 거듭 강조했다시피 이건 불공정한 그리고 이재명 조국이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특검은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걸 밀어붙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걸 불가시키는 게 맞는 거고 이제는 이런 어거지의 시간이 아니고 양쪽 다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합의의 시간이 왔다. 진정으로 바라는 건 국민이 이거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후보가 되면서 맨 처음 일성으로 이제 그렇듯이 정말로 국민들 다수가 이렇게 원하니까 저기 제3자가 뭐 그게 대법원장일 수도 있고 뭐 변호사협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한번 그러면은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또 정말로 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막 의혹을 제기하는 바대로 용산에 뭐 개입이라도 뭐 트럭 메고 있었다면은 그것은 저는 거기에 응당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꽁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확실히 넘어간 거죠. 정말로 합의하에 정쟁용이 아니고 합의하에 이런 그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맞출 수 있을 건지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이제 민주당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전당대회 예. 중이고 이제 대표가 당연히 뭐 이재명 대표가 또 다시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두 분이서 같은 테이블을 앉으실 건데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어떤 안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법안으로 성안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논의하면 되는 문제고 자꾸 민주당의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쪽에서 그래도 먼저 제안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특검할 이유가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얘기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특검 대응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 제안을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절차가 그렇잖아요. 김윤 위원장님 이제 말씀을 이제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이치에 맞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법안을 민주당은 줄기차게 21대부터 해서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정치적 합의의 말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구를 합의하는 겁니다. 문구를. 그래서 그러니까 수정안을 제시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식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쳐가지고는 위원장 들어보세요. 예. 대체 입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각 당이 주장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회 안으로 대체 입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이렇게 제안할 이유가 없다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특검 같은 건 법리에도 안 맞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그러니까 갖고 있어요. 특검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합의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그 부분을 수용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지금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거고 수정안을 제시했을 때 그걸 이제 탭으로 올려놓고 그러면 우리도 그 용의가 의외의 있기 때문에 상황을 검토하잖아요. 지금 곡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맞잖아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말씀이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 일방적으로 붙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특검 법안을 제출했죠. 민주당 안을 제출했고. 그러니까 불합리한 특검법안을 막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불합리하다 그러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입법의 과정이라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거 자체가 특검법 자체가 온당하지 부정하세요? 않다니까요. 온당하지 않다니까요. 특검법 부정하세요? 온당하지 않다는 거 온당하지 않지만은 법리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게 제3자 수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럼 말장난입니다. 아니죠. 법안으로 제출하시면 아니죠. 됩니다. 이건 우리가 공적으로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할 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다시 하는데 또 밀어붙이겠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하면 위원장님, 또 거부할 수밖에 지금까지 없죠. 저희가 몇 주 그건 안 되는 동안 거죠. 최상병 특검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김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수용을 한다. 다만 수용하기 전에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런 말씀은 한 적은 없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오늘 또 왜 부정할 수밖에 없냐면은 네. 일방적으로 불공정을 밀어붙이는데 아니, 이건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법안이라는 거죠. 게 공정 불공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내가 무슨 그렇게 절차와 규정이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진실을 규명하는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법안으로 성안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반대한다고 그러면 계속 더돌이표처럼 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것 자체를 특검할 수 있을 정도의 법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이제 밀어붙였는데 이걸 넘어서서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우리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알겠습니다. 아예 테이블에도 안 올렸던 걸 수정 알겠습니다. 제안하면 사회자의 직권으로 지금 너무 열기가 뜨거워졌고 두 분이서 각자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몇 주 동안에 이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도 내용에는 동의를 한다 하셨고 과정을 제대로 짚자고 하셨었거든요. 아니,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오늘은 아예 그것도 지금 부정하고 계셔서. 왜냐하면 그걸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아니죠. 그동안의 스탠스는 어떤 거였냐면 특검을 누가 추천할 거냐, 추천 후보자를 누가 제안을 할 거냐.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추천해서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중재안을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얘기를 하셨고, 그걸 중재안을 얘기하셨다고 한다면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법안으로 그거를 성안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이야기는 예. 이제 두 당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 그렇죠. 건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절차를 네. 말씀드리면 그거를 대안으로 만드는 게 여야 합의안인 겁니다. 각자가 주장한 내용을 문구를 보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제 법에서 규정했던 내용을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제 지켜가지고 오늘 했었고. 제가 왜 우려가 되냐면은 제가 네. 팩트를 갖고 얘기할게요. 저는 뭐 정청래 위원장 얘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는 모르겠는데 더 세게 밀어붙이겠다는 발언을 오늘 얘기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는 저 얼토당토는 얘기를 계속 아니 제가 고집하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분명히 제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 들어보세요. 팩트를 확인하고 한 거잖아요. 제 말씀 들어보시면 진정해 주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여당이라는 아니, 게 박찬대 대표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강경파가 있고 오봉어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상이라는 것은 비둘기파의 협상파들의 공간을 넓혀가는 게 여든 야든. 그래서 이게 합의 처리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협상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경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공통의 지점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여든 야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저는 하나의 키가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같은 얘기예요. 이 그러면. 주제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하겠습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근데 진정성 있다면 사회자의 권한을 여기서 좀 인정해 그렇게 주시죠. 발언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안을 이제 새로운 안을 왜냐하면 내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저도 오케이 이 이렇게 됐던 안을 거 듣고 계시기 아닙니까? 아니 이건 제가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장님, 말씀. 예, 이 안은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라도 또 새로운 안이 나오면 계속 이야기는 네.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안건도 저희가 토론할 게 많습니다.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소환 조사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최초에 그래도 이제 영부인이 대면 조사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일부 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왕 할 거면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단순히 법리적인 차원이나 어떤 그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거든요. 이랬을 때 왜 굳이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저는 하는 게 저는 당연히 뭐 조직 생활할 때 저는 다 떠나서 기본 그 부분도 절차도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하고 네. 그 다음에 왜 굳이 제3의 장소에 그 샜느냐. 장소를 그렇게 했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보통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의혹이 제기들 왜 이걸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적극적 응하면서 할 했는지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저도 좀 아쉬워요. 네. 예, 이왕 할 거면은 그렇게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제가 분명히 갖습니다. 제가 좀 최 말씀드릴까요? 본사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중앙지검이 발표할 때 중앙지검에 관할하 있는 특수시설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검찰청인 줄 알았어요. 중앙지검이 아니라 북부지검이나 서부지검이나 남부지검인 줄 알았거든요. 뒤늦게 밝혀진 바로는 옛날 청와대, 지금 이제 대통령 그 경호처의 어떤 시설인데 저희가 있을 때 거기는 수송부,
차 배치하는 그 차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영화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공간 혹은 뭐 체육시설, 수송부 그리고 경호처의 교육장소 일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검사들을 오라고 그래서 샌드위치 드셔가면서 검사들 핸드폰 뺏은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폭발물이 설치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휴대폰을 뺏었다는 거예요. 검사들은 순수히 그에 응했고 근데 피의자 문답조서를 신문조서를 받는 곳은 영상기록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절차와 규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곳이 아닌 곳에 가서 대통령 영부인을 아무런 공직적인 그 어떤 권한이 없는 분을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걸 과연 국민들이 법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평등하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 검찰은 영부인 앞에서만 저렇게 작아지는가? 왜 저렇게 법 앞에 평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렇게 몰아붙이는가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 성찰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어떤 일을 하나 하면 왜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붙게끔 하시는지 제가 그게 저거 못내 아쉽다니까요. 궁금해요. 네.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가 결단해서 이걸 했다고요? 피의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피의자가 결단하면 그렇게 이제 조사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황제 그건 조사라고 조금 더 지나친 거군요. 얘기가 예를 나온 들어서 것에 그렇게 대한 얘기하면 제가 뭐 거죠? 굳이 뭐 조국 같은 사람 얘기 꺼내고 싶지도 않는데 조국이나 그 일가 이 집단들이 했던 거 조국 생각하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옹호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일일이 다 자기들이 그냥 검찰을 좌지우지 농락하듯이 자기들이 다 방식까지 정하고 아니 그게 이재명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는 좀 그렇게 해서 물타기는 안 될 것 같고요. 물타기가 아니고 제가 옳다고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만 그걸 조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직자적으로 제기하면은 훨씬 더 제가 볼 한 때는 당의 대표를 이름으로만 거론하시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조국 대표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느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공범 6명은 사법 처리를 받고 있는데 왜 공범으로 의심이 되는 22억의 수익을 창출한 거로 보여지는 최은순, 김건희 모녀는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국민들이 계속 그걸 요구했거든요. 수사를 김건희 피의자가 결단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적인 눈높이와 맞지 않다. 절차도 맞지 않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미 지나버렸지만 이게 이대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혹은 이대로 그냥 우야무야 돼버리면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가장 핫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 너무나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당대표도 선거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8월 18일 날 당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오늘 좀 빼도 될까요? 네, 오늘 빼도 되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건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권할 거 하겠고 그래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예.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오늘? 세더라고요. 정말 아나무인도 이런 아나무인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네.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5.18을 폭도로 규정하고 그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누르고 이태원 참사의 기획서를 MBC가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도 얘기하지 않고 근데 장관급 자리잖아요. 방통위원장은 장관급 자리이고 네. 굉장히 무게감 있게 언행도 하셔야 되고 국회 나와서도 자기 입장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좀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리 상법상 회사라 하더라도 공영방송에 한 회사의 보도본부장도 하시고 또 지역 그 MBC 사장도 하신 분인데 네. 저 카드를 저렇게 써도 되나. 그리고 방통위가 지금 MBC, KBS나 EBS 이사장들을 쳐낼 때 다 업무카드, 법인카드 제대로 못 썼다고 그걸 핑계로 해서 다 목을 쳐냈는데 거기에 수장으로 오시겠다는 분이 지난 기간 동안에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뭐 노래방, 룸사롱인지 노래방인지 잘 모르겠지만 골프장 그다음에 뭐 4,000원, 5,000원짜리 뭐 빵집에서도 저렇게 사시면서 그거를
표현하시는 게 업무상 필요해서 썼다고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위원장께서 대답을 다 들어보셨죠? 예. 어떠셨습니까? 아니, 그 우선 그냥 순전히 김윤 그 네네. 개인의 의견입니다. 우선 네네. 저는 이제 고르고 골라서 그 이진수 카드가 최상의 카드였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 우선 이걸 전제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그래도 이제 민주공화국의 결정적인 보루의 하나가 언론의 공정성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의 공정성이 지켜내는 정권은 유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언론 방송은 정권의 신여가 돼서는 안 되고 또 동시에 노조라는 이익 집단에 끌려다녀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양자가 지금 팽팽하게 대결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지금 꼴불견스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진숙 그 위원장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언론노조나 민노총 입장에서는 저기는 저기에 정권의 주구다.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 우려는 뭐냐면은 지금 또 언론노조나 여기에 완전히 지금 그 이익 집단에 끌려다니면서 회방 넣는 이런 측면도 객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양쪽에 이런 부분들이 다 불편하게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지 지금처럼 팽팽하게 대결만 해가지고는 저는 매사에 건건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발목 잡혀서 더더군다나 첨예한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둘러싸고 또 벌어진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이진수 후보자 개인에 인사- 대해서는 네. 제 나름대로 제 알겠습니다. 소견을 충분히 표시했습니다. 네. 예. 이진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바라볼 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공영방송에 대한 관점 또 노조관 아니면 또 방통위 지금 현재 2인 체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문제가 된다고 맞습니다. 언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이진수 후보자가 그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더욱더 부채질을 할 것이냐 문제에 저는 이런 뭐 관점에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파국으로 가는 열차를 타려고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방송 사법 문제를 가지고 필리버스터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저도 민주당이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 높였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미온적이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아픈 대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그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자고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는 방송은 이제 그 어느 특정 정파나 이념적으로 그렇게 한쪽으로 쓸려가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지점들을 이번에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고 또 그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지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금 처참한 상황을 바꿔가기 위한 노력들을 야당도 이제 그 바꿔가기 위한 노력을 할 테니 여당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진수 후보자밖에 없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도 양당에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은 그냥 언론입니다. 맞- 견제할 수 있고, 동의합니다. 네, 진실의 목소리에 기울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 당에서 정쟁의 정말 상황으로 삼지 마시고 잘 보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부까지도 끝까지 트겠습니다. 클로징 음악 BG로 저희 마무리 갈 거고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사실 진행자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최상병 특검법은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진실 규명을 해달라는 목소리거든요. 동의한다니까요. 네, 예. 야당이건 예. 여당이건 예. 정쟁의 수단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진실을 꼭 규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초씩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스텝이 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청의 발표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공수처가 뭘 하려고 해도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잖아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 같고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고 한동훈 대표 해주시죠. 체제가 네. 그런 과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10초 나왔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드리면 이제는 정말로 네. 대통령도 검찰도 일방해서는 안 되고 국회도 독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민들의 합의의 시간을 시사톡 이제 라이브였습니다. 가져야 된다. 예, 저희 세 분 같이 인사를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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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